수도권 미분양도 지금 오히려 줄었다가 좀 상승을 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미분양도 악성 미분양도 조금 증가를 하는 추세다. 근데 지금 악성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사비 때문에 중간에 공사가 멈춘 부분들이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굉장히 더 강조되는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인플레이션의 시대,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봤죠. 많이들 아실 텐데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은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냐?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저금리였죠. 0.25%라는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왜냐면 대출도 쉽게 되고 또 돈을 쉽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가소유까지 몰리면서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에그플레이션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어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이 경계도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인플레이션보다는 사실 더 위험한, 사회적 현상으로는 더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경제 불황이 들어갑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태그라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합성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정부 부양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죠. 그러니까 일반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쓸 수 있는 화폐, 통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위험한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화량이 많거나 아니면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가 있다라는 건 가계부채가 많은 거고, 또 가계부채 많은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들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매스컴이나 보면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가계나 정부나 모두 다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조용한 금융위기는 다들 아시죠? IMF, 정말 고뇌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런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그만큼 위험성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많으면 GDP 대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빨간 선은 이제 가계 신용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은 가계 신용 장기 추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계신용 비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를 늘릴 능력이나 여력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하는 총재가 우리가 2023년도에 가계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했는데, 작년 초에 그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잠깐적으로
1.8% 폭등을 했었죠.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그런 이제 금융적인 대출이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품은 다시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자, 이거와 또 같이 결부돼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고 현상입니다. 삼고 현상이라는 것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리가 높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도 높고 그 다음에 환율 또한 높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이상으로 안착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환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죠.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잠깐 반등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런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많이 좀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를 좀 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뭐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채물이 뭐 국고채나 미국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 너무 무거운 얘기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환율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100지수가 넘어가 버리면은 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고환율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고현상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장은 이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넘게 3.5%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의 눈치를 굉장히 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인하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가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금리가 먼저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금리를 많이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내부적인 상황으로 금리를 그만큼 많이 못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2% 이상을 벌어진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본 이탈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금리가 지금 3.5%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가계부채 비율은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비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가계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높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대부분 가계부채의 비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주택담보대출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좀 무거운 금액이다. 그리고 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둔화하고 경기 침체를 염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를 예상을 해서 가계부채는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는 추세다. 특별히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특별한 그런 대출 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물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신문에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저번 달에 24년 2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나왔더라고요. 3.1%.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세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이 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가가 뭐 7%, 8%, 10%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걸 2%대로 앉으려고 금리를 계속적으로 사상 유례 없이 올렸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화량을 축소해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양적 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은행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인데 자, 하지만 정부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뜻대로 안 되고 있고요. 한번 올라간 물가는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1월 달에 지금 2.8% 조금 내리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2월 달에 2월에는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3.1%로 다시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뭐 2%가 목표인데 3.1%
3.1%, 2.8%까지 갖고 3.1%면은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많이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0.25%라는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유지가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6%대, 7%대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누적돼 있는 와중에 3%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3.1%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2%대로 좀 안정화를 할 것이다라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금리랑 또 연결이 되겠죠. 자, 물가가 통화량이 많아서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통화량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를 또 쉽게 내릴 수 없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의 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장은 좀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1,300원대가 넘어간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어서 1,300원대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환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 있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은데 안 좋은 점보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제품을 만들어서 자, 달러로 결제를 해서 국제시장에 팝니다. 그러면은 원화로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달러로 받으면 이거를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높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은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나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좋은 거는 정말 미비합니다. 왜냐면은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침체가 돼서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는데 그만큼 달러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달러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나머지의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죠. 그러면은 불황형 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10개 수출을 하던 게 이제는 5개밖에 안 씁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 통화량이 많으니까 집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여행을 못 다니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바꿨듯이 자, 통화량이 축소가 되거나 만약에 달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히려 소비를 안 합니다. 달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TV를 바꿨는데 5년에 한번 바꿨다. 그러면은 이제는 2년, 3년, 이제는 10년에 한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수출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부동산 가격 지수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00이면은 이제 그 매수와 매도와 수급 지수가 일정하다 이렇게 평균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100 이하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좀 매수자 지수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0 가까이 와 있죠. 92 정도 돼 보이는데 매매 수급 지수가 굉장히 좀 매수자보다는 매수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0 미만이니까 지금 하락 기대가 굉장히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다릴 것이다.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미분양과 중공업 미분양. 자, 미분양과 중공업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죠.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공업 미분양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 선을 표시를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미분양도 지금 오히려 줄었다가 좀 상승을 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미분양도 악성 미분양도 조금 증가를 하는 추세다. 근데 지금 악성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지금 공사비 때문에 중간에 공사가 멈춘 부분들이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가격 지수하고 전월세, 전세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0 기준으로 가격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막대 그래프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전장에 설명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이 전세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보증보험이 가입을 하고 126% 감정가의 126%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되긴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요, 전세에 대한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은 뭐냐면 입주 물건 같은 경우가 있죠. 입주 물건 같은 경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저는 집을 사야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굳이 지금은 집을 안 사겠죠. 2년이나 4년 정도 기다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 굳이 지금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몰리는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대는 오히려 전세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뉴스에 나오고 있죠. 전세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하락해서 갭 투자자들이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해서 갭 투자, 그러니까 그 갭 비용은 점점 더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는데요. 자,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절대 말 안 하죠. 경기 침체라고 말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 뭐 벌써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국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기준 인플레이션 2%에 도달.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의 목표는 2%입니다. 2%의 평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년간 급격한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주택시장에 있어 금리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만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리고 올해죠. 올해 주택가격은 조금 아까 여러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찬바람이 좀 불 것이다. 물론 특별히 뭐 GTX 호재라든가 여러가지 뭐 호재들로 인해서 반짝 반등은 있겠지만, 거래량이 좀 상승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개포동에 100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올해는 좀 인내의 시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에 따라서 좀 금리의 인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 유동성이 아직 풀려있는 그런 유동성 때문에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또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막아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도 또 부동산 집값 상승이 바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빼고는. 그리고 유동성 여파가 거품이 낀 집값,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거래량이 없고 간혹가다 나오는 거래량이 금매 위주로 고점 대비 40% 이하 하락된 물건들도 굉장히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된다면 이게 거품이 어느 정도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집주인들은 그게 아니죠. 아무래도 욕심이 나죠. 당연히 고점을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품에 비해 실질 소득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실질 소득이 떨어졌냐면, 금리가 올라서 가계 지출이 많아졌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계 지출도 많아지고, 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지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코로나 때 자영업자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지원금을 그냥 보조를 해줬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서 해줬죠. 물론 저금리고 이런 저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했지만, 하지만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갚아야 되는 돈이죠. 또 금리는 올랐고요. 코로나 시국에 2~5%가 아니라 지금 3.5%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은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구매력 높은 사람이 없어 당분간 가격 하락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지금 바로 다 사면 좋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도 유동성이 남아있고, 또 가계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특히 중요한 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경기 침체가 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방에 훅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한 방에 훅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자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침체를 겪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침체를 겪고 있고요. 간혹가다 거래되는 것들이 급매물 위주, 또 뭐 25억 로또다, 27억 로또다 하는 개포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100만 개가 몰릴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사들 계속적으로 뭐 PF 대출 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PF 대출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PF 대출에 대한 위기는 지속적으로 잠재돼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나서, 이 어둠 속에, 안개 속에 이 시대를 지나서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는 어떨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 시장하고 뭐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뭐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된다라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뭐 초고령 사회 25년도에 진입을 하고 2025년도에 65세가 1000만 명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인데 살 사람이 없고 저출산이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양극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양극화가 되는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사안은 보이지 않지만 2025년까지 하향 조정 동시에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위기가 나중에는 또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매매나 전월세나 주택의 공급난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 시장이 지나고 나서 어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왔었는지 앞으로 올 것인지를 좀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같이 어둠이 긴, 그 다음에 인내가 길어지는 이런 시간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지만 공부는 계속적으로 뉴스와 이슈와 이런 것들, 정책적인 것들은 굉장히 자주 더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